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 박순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풀어놓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못했고, 그 다음엔 무서워서 못했고, 마지막엔 분이 안 풀려서 못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제가 자꾸 늙어가더군요. 흰머리는 더 늘었고, 손등엔 검버섯이 피었고, 무릎은 매일 아침 비명을 지르더이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세상에 꺼내놔야겠다. 그래야 나처럼 늙은 어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덜 당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칠순 여행 가던 기차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평생 처음으로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일은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사람이 며느리가 어머님, 칠순 기념으로 해운대 바닷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따라 나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차가 대전쯤 지났을까? 며느리는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저는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로 건너편에 앉아있던 웬 낯선 남자 어르신이 슬그머니 제 옆자리로 오시더니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시더군요. 어르신 며느리 믿지 마세요.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 어르신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글자 몇 줄을 읽은 순간 저는 칠순 잔치고 뭐고 해운대고 뭐고 며느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다음 정거장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느냐고요? 자, 이제부터 천천히 처음부터 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 논단 마지기 농사 짓는 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언니가 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그 시절 딸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우리 또래분들은 아실 겁니다. 밥상에 고기 한 점 올라오면 그건 무조건 남동생 입으로 들어갔고 저는 누룽지 긁어먹는 게 일과였지요. 학교요? 초등학교 6년 다닌 게 전부입니다. 중학교 가고 싶어서 어머니 치마자락 붙잡고 사흘을 울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가시네가 글 배워서 뭐 한다냐?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지. 그 말이 어찌나 서럽던지 제가 마당에 나와서 밤하늘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시집가서 딸을 낳으면 박사 만들고 아들을 낳아도 박사 만들 거다. 내 새끼한테는 절대 이런 서름 안 주겠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20살 되던 해 옆 동네 사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 남편 그 사람 키는 작아도 손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목수일을 했는데 손재주가 좋아서 동네에서 알아줬지요.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영등포 어디 단칸방 부엌도 없는 그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이듬해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우리 민혁이. 이 아들 하나 키우려고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편 벌이가 시원찮으니 저도 나서야 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콩나물 다듬고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엔 집에 와서 미싱 돌려가며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제가 그날 어떻게 그 병원 복도에 서 있었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손에 쥐고 있던 남편 작업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이 나왔는데 그게 그 사람이 세상에 남긴 전 재산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민혁이가 저를 보고 그러더이다. 엄마, 울지 마. 내가 빨리 커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11살짜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날 무릎을 꿇고 약속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너 의사 만들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엄마는 죽어도 너만은 안 죽인다.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였어요. 식당 일을 2탕씩 뛰었습니다. 새벽 5시에 청계천 해장국집 가서 일하고 점심 끝나면 강남 어느 곰탕집 가서 일하고 저녁엔 집에 와서 새벽 2시까지 미싱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져서 피가 났는데 그 피를 반창고로 둘둘 감고 또 일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민혁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던 날 합격증을 들고 와서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더이다. 엄마, 내가 해냈어. 엄마가 해낸 거야.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죽은 남편 사진 앞에 합격증 놓고 절을 하는데 영등포 단칸방부터 그날까지의 세월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민혁이가 의사가 되고 대학병원에 자리 잡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고 저도 그제야 한숨 돌렸지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 시골에 사둔 땅, 영등포 그 단칸방 자리에 지금 들어선 빌라 한 채, 다 합치면 한 12억쯤 됐습니다. 남들은 그러더군요. 순자 씨,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호강은커녕 제 인생 가장 무서운 일이 그때부터 시작될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민혁이가 3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처음 인사 왔을 때 어찌나 곱고 상냥하던지요. 한복을 차려입고 큰 절을 올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다 났어요. 아이고, 우리 민혁이가 복도 많지. 이렇게 참한 색시를 만나고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참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반찬해오고 어버이날엔 카네이션에 용돈 봉투까지 제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지요. 순자야, 너는 며느리 복도 타고났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5년 정도는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한 지 6년쯤 되니까 며느리가 슬슬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영등포 그 빌라 말이에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 명의로 돌려놓으시면 세금도 줄고 좋대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또 그러더이다. 어머님 시골 땅도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민혁이 거 될 텐데 미리 증여해 두시면 절세가 된대요. 요즘 세무사들이 다 그렇게 하래요. 저는 속으로 좀 찜찜했지만 내색은 안 했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보마. 그렇게 넘겼지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슬쩍슬쩍 어머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희가 자산관리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어머님 명의 계좌는 위험해요. 저희 명의로 옮겨두시는 게.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민혁이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민혁아, 너 혹시 엄마 재산 좀 미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냐? 민혁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이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엄마 거는 엄마 거지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건데. 그래. 그런데 왜 지영이는 자꾸. 네. 지영이가 뭐라 그랬는데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들은 얘기를 쭉 했더니 민혁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엄마, 그건 제가 시킨 거 절대 아니에요. 지영이가 왜 그러지? 그날 밤 아들네 집에서 부부싸움이 크게 났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우는 소리를 하더이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한 말인데 어머님이 오해하셨나 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그런데 사람 마음이 한번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그게 안 사라져요. 저는 며느리가 웃을 때마다, 반찬 해올 때마다 그 미소 뒤에 뭐가 있는 건가 자꾸 들여다보게 되더이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네 집에 갔다가 화장실 가는 길에 안방을 지나는데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엄마, 시어머니 그 노친네 말이야. 진짜 지독해. 12억을 깔고 앉아서 한 푼도 안 내놔. 민혁이는 또 어찌나 마마보이인지 엄마 좀만 더 기다려. 내가 곧 다 정리할게.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노친네 그게 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살갑게 어머님 하던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이다. 저는 모르는 척하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아이고 어지러워서 먼저 가봐야 하겠다 하고 그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사흘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며느리한테 못한 게 뭐가 있나? 명절마다 용돈 챙겨주고 손주 학원비 보태주고 김장 김치 다 해다 보내고 그런데 며느리 눈에 나는 그저 12억 깔고 앉은 노친네였더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달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살갑게요. 어머님 다음 달이 어머님 칠순이시잖아요. 제가 큰맘 먹고 준비했어요. 부산 해운대 특급 호텔 2박 3일. 어머님이랑 저랑 단둘이 여자들만의 여행. 어떠세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너도 바쁜데. 그냥 집에서 미역국이나 한 그릇 끓여 먹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어머님 평생 비행기도 한번 못 타보셨잖아요. 기차라도 좋은 거 태워드리고 싶어요.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절하던지요.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사람이 어떻게 늘 나쁘기만 하겠나. 내가 들은 그 통화도 그냥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 푸념한 것일 수도 있지, 그렇게 저 자신을 달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 민혁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부산 여행 같이 못 가서 죄송해요. 학회가 갑자기 잡혀서 엄마랑 지영이 둘이 잘 다녀오세요. 민혁이 너도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원래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지영이가 어머님이랑 둘이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 뭔가 가슴이 싸했어요. 하지만 에이 설마 하고 짐을 쌌습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 서울역에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며느리는 그날따라 옷도 새로 사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칠순 선물이에요. 기차 안에서 풀어보세요. 저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KTX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았는데 며느리가 연신 저한테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고
휴게소 간식도 사다 주고 옆자리에 앉아서 제 손을 꼭 잡더이다. 어머님, 우리 이번 여행에서 진짜 솔직한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동안 어머님께 못한 말도 많고 어머님도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 말이 어찌나 진심처럼 들리던지 저는 또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보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한 사람인데. 기차가 광명을 지나고 천안을 지나고 대전쯤 다다랐을 때입니다. 며느리가 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이다. 어머님,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통화도 좀 하고요. 친정엄마가 전화하셨네요. 잠깐만 자리 비워도 되죠? 그래, 다녀오너라. 며느리가 객실 밖으로 나가고 저는 창밖을 보면서 그 선물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로 건너편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 어르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옆자리로 슬그머니 다가오시는 거예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회색 점퍼를 입은 평범한 모습의 남자분이셨어요. 그분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시고는 작게 접힌 메모지 하나를 제 손에 꼭 쥐어주시더이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어르신 절대 놀라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으세요. 저 며느리분 지금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며느리 믿지 마세요. 지금 당장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도망치세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평생 형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목소리, 사람 눈빛, 사람 행동 그거 보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지금 단순한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자세한 건 그 쪽지에 적어드렸으니 빨리 펴보세요. 시간 없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분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모자를 푹 눌러 쓰시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방금 화장실 앞을 지나다 며느리분이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엄마, 내가 준비 다 해놨어. 부산 도착하면 그 요양원 원장이 마중 나오기로 했어. 서류는 다 위조해놨고 놓친 내 인감은 내가 안방에서 훔쳐다 미리 찍어놨어. 도착하자마자 그 시설에 쳐넣어버리면 돼.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 면회도 우리 허락 있어야만 되는 폐쇄병동이래. 그동안 민혁이는 학회 보내놨으니까 한 일주일은 모를 거고 그 사이에 빌라랑 시골 땅명에 다 정리할 거야. 놓친 내 12억 곧 다 우리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어르신,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지금 당장 다음 역인 오송역에서 저랑 같이 내리십시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다 읽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종이가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더이다. 제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폐쇄 요양시설에 가둘 계획을 세웠다고요? 저를 평생 어머님 하면서 살갑게 굴던 그 며느리가요? 화가 나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무서움이 먼저였습니다. 만약 그 어르신이 그 통화를 안 들었다면? 만약 제가 그 쪽지를 못 받았다면? 저는 지금쯤 부산 어느 폐쇄 요양시설에 갇혀서 면회도 못 받고 핸드폰도 빼앗긴 채로 12억을 며느리한테 다 뜯기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못 나왔을 거 아닙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제 몸에서 갑자기 힘이 솟더이다. 이른한 살 먹은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저는 그 어르신께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안내방송이 나오더군요. 다음 정차역은 오송역입니다.
며느리는 아직 객실로 안 돌아왔어요. 아마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지요. 제가 의심하지 못하게. 저는 제 핸드백만 들고 캐리어고 외투고 다 그대로 두고 그 어르신을 따라 객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차가 오송역에 멈췄어요. 문이 열렸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렸습니다. 기차가 다시 부산 쪽으로 출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오송역 플랫폼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옆에 와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이다. 어르신 잘하셨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경찰서부터 갑시다. 오송역 앞 파출소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형사 출신 어르신 이정훈 선생님께서 옆에서 다 증언해 주셨고 들으신 통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해 주셨어요. 경찰관 분이 처음엔 좀 반신반의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진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그때 이정훈 선생님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시더이다. 제가 직업인지라 그 통화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화장실 앞 통로에서 살짝 녹음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경찰관 분이 그 녹음을 들으시더니 표정이 싹 변하더이다. 어르신, 이건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노인 학대, 사문서 위조, 사기, 감금 미수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바로 우리 민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이는 학회장에 있다가 제 전화를 받고는 부산행 KTX 안에서 일어난 일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학회고 뭐고 내팽개치고 차를 몰고 오송으로 달려왔어요. 민혁이가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이 송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혁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부산역에 도착해서 저를 찾고 있었지요. 한참을 못 찾으니까 민혁이한테 전화를 걸어와서는 우는 척을 하더이다. 여보, 어머님이 사라지셨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자리에 안 계셔. 큰일 났어. 어떡해. 민혁이가 그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켜놨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경찰관 분이 민혁이한테 신호를 보내시더라고요. 모르는 척 일단 부산에서 만나기로 하자고 하라고요. 민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이다. 지영아, 진정해. 일단 부산역 근처 호텔에서 기다려. 내가 학회 끝나고 바로 갈게. 엄마는 분명 어디 계실 거야. 경찰에 신고하면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우리끼리 먼저 찾아보자. 며느리가 응, 알겠어. 빨리 와줘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날 저녁 부산 해운대의 그 특급 호텔 로비에 며느리가 화장 곱게 하고 앉아 있었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굴로요. 아마 그 요양원 원장이라는 사람을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그 호텔 로비에 들어선 사람은 며느리 친정엄마도 아니고 요양원 원장도 아니고 부산지방경찰청 형사 두 분이었습니다. 서지영 씨 되시죠? 노인 감금 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펄쩍 뛰었답니다. 자기는 시어머니랑 효도 여행 왔다고요. 시어머니가 없어져서 자기도 지금 찾고 있다고요. 그때 형사분이 핸드폰을 켜시더니 이정훈 선생님이 녹음한 그 통화 녹음을 그대로 틀어주셨답니다. 며느리가 새파랗게 질려서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답니다. 며칠 후 며느리네 친정엄마도 같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사실 두 모녀가 짜고 한 일이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또 어디 부동산 사기로 빚이 산더미였다는데
그걸 우리 집 12억으로 메우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알고 보니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더이다. 의사 남편 잡아서 시어머니 재산 빼돌리고 적당한 때에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챙기는 게 원래 계획이었대요. 그 사람들 집에서 며느리 일기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다 적혀 있었답니다. 그 일기장 보고 우리 민혁이가 그 자리에서 졸도할 뻔했어요. 재판은 한 1년쯤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7년, 친정엄마는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그 요양원 원장이라는 사람도 같이 엮여 들어가서 면허가 취소됐고요. 가짜 인감, 위조된 위임장, 미리 작성해둔 시설 입소 서류까지 다 증거로 나왔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이혼 소송도 그 와중에 진행됐는데 며느리가 위자료 한 푼 못 받았어요. 오히려 우리 민혁이가 며느리한테 받아낸 게 한 5천만 원쯤 됐던가요? 그 돈은 제가 받아서 이정훈 선생님께 감사 인사로 그분이 후원하시는 독거노인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재판 마지막 날 며느리가 호송차에 타기 전에 한번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그러더이다. 어머님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 며느리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한테 어머님이라고 불리던 그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니? 며느리가 대답을 못하더이다. 내가 너한테 해준 김장 김치, 반찬, 용돈, 손주 학원비 그게 다 너한텐 그저 놓친 네가 호구짓 하는 거였지? 너 그 통화에서 나를 놓친내라고 부르더라.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사과는 받지 않을란다. 너는 사람한테 사과할 자격이 없어. 너는 평생 그 안에 들어가서 네가 가두려고 했던 놓친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살아라. 그게 내 벌이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우리 민혁이가 차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혁이가 저를 보더니 저를 꼭 끌어안고 그러더이다. 엄마가 영등포 단칸방에서 나 키울 때 그 강한 모습 오늘 다시 봤어요. 우리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는 아들 등을 토닥이면서 웃었습니다. 민혁아, 엄마는 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저 너 때문에 약한 척 한 거지. 그 일이 있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시골 고향에 내려와서 텃밭에 상추 심고 고추 심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민혁이는 재혼은 안 하고 한 달에 2번씩 시골집에 내려와서 저랑 같이 마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가요. 이정훈 선생님하고는 그 후로 연락이 닿아서 명절마다 안부 주고받는 친한 동기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유는 누구를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진짜 좋은 며느리, 진짜 좋은 자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또래에 저 같은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 자식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사위한테도 내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 것. 사랑은 사랑이고 돈은 돈입니다. 그걸 섞으면 사랑도 죽고 돈도 죽어요. 둘,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은 자기가 직접 관리할 것. 엄마 대신 내가 관리할게요 하는 그 한마디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 못 믿어오면 은행 대여금고에 맡기세요. 셋, 이상한 낌새가 들면 그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말 것. 제가 그 통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에이, 설마 하고 넘겼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직감이 가장 정확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요? 내 자식 농사는 끝났어도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늙은이들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어요. 자식한테 다 퍼주고 빈 껍데기로 살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처럼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같은 늙은이를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기차 안에서 낯선 어르신께 쪽지 하나 건네주신 이정훈 선생님 같은 좋은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도 너무 믿지도 마세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면서 사세요. 저는 오늘도 마당에 나가서 우리 영감이 못 보고 간 이 봄 햇살을 한번 더 쬐고 들어옵니다. 살아있으니 이런 햇살도 보고 이런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늙어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기차 안에 계셨다면 그 낯선 어르신이 건넨 쪽지를 받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곧바로 내리셨을까요? 아니면 설마 우리 며느리가 우리 자식이 하면서 그냥 부산까지 가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자식 농사 다 지어놓고 노년을 외롭게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그분께 전화 한 통 드리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인생사연 우체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